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고2 9월 모의고사는 비문학을 좀 해설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꼬이네요. 네. 자, 16번부터 21번 지문이고요. 지문 보기 전에 문제부터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내용 전개 방식, 그 다음에 17번은 내용, 그 다음에 18번은 기억의 의미, 20번은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프 볼 때는 항상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로축은 비용 또는 수입, 가로축은 생산량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9번은 A를 참고할 때 하니까 19번은 A 보고서 들어가면 되겠죠? 20번, 21번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곳자. 이런 문제는 바로 푸는 겁니다. 바로 풀어보면 어디 보자. A가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판단을 내리다. 판단을 내리다. 자, 이렇게 서술어하고 목적 또는 부사 또는 주어를 좀 간략화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판단을 내리다 했죠? 판단을 내리다. 어떤 사항을 보고서 결정한다는 얘기네요. 기차에서 내린다 아니고 평가를 내리다. 폭풍주의보를 내리다. 이건 뭐 알린다는 얘기고, 상자를 내린다. 글을 내린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것은 2번이 되겠죠. 문맥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유사한 것, 유사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비슷한 거 찾으면 돼요. 판단 내리는 거 하고 평가 내리는 거 하고, 어차피 심사위원이 평가 내리는 것은 어떤 좋은 평가에 대한 판단이냐 나쁜 판단이냐 뭐 이렇게 되겠으니까 좀 어버버하고 있지만 이런 거 뭐 찾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또 보도록 해볼까요? A부터 나오고 있네요. 자,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자, 정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문학은 꼭 정리해줘야 되는데, 순편익이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가장 큰 대안이란 얘기죠. 그런데 얘를 구하는 방식은요,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구나. 편익에서 비용을 빼라고 얘기를 했네요.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익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아하, 편익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전적인 게 있고 비금전적인 게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자, 비용은 또 암묵적 비용이 있네. 물론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 그리고 명시적 비용 이렇게 들어가네요.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자, 그럼 암묵적 비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하고 B하고 막 고민 때리고 있는 거야. A를 살까 B를 살까 고민 때리고 있다가 내가 B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B를 선택했을 때 A의 가치가 있잖아. 바로 얘가 암묵적 비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B를 선택했으면 이거 돈 주고 샀겠죠? 그 가치, 그 돈 주고 산 것이 바로 명시적 비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락이요. 순편익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자, 여기 이제 조건 나와 있네요. 순편익이 언제 가장 커집니까?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한 개 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한 개 편익은 뭐라고 보시죠?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 한 개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예시 있고요. 볼펜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개 편익은 볼펜을 한 개 더 사는 데에서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면, 한 개 비용은 볼펜을 한 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만족감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편익. 그렇죠? 편익이라고 해놨네. 이게 얘가는 편익. 네. 자, A 부분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19번 문제를 이제 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서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아래 상황에 적용해보자. 3,000원을 가지고 가게 간 갑은 1,000원인 과자와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지만 먼저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편익이 큰 것, 그쵸? 순편 뭐라고 쓴 거야? 예, 순편익이 크게끔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표와 같다.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반영했으며,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 금액으로 나타냈다. 갑의 소비의 영향에 미치는 다른 조건은 모두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선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좀 편할 것 같아요.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빵개일 때는 상관이 없고, 자, 과자를 한 개 샀다. 과자를 한 개 샀을 때, 자, 명시적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명시적 비용은요. 예, 이거는 직접 산 거니까 한 개 사니까 한 개 1,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비용 부분에서 2,500원이라 했으니까 암묵적 비용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1,500원이란 얘기네. 그래서 요게 두 개를 합친 게 비용이죠. 네. 자, 그러면 편익은 얼마란 얘기예요? 편익이 4,000원. 자, 그러면 순편익은 얼마입니까? 자,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예, 얘가 지금 2,500원이니까 4,000에서 2,500 빼면은 1,500이 되겠다. 이거 산수 못하는 친구들 이건 망하겠는데, 예, 저 같은 친구들, 그죠? 선생님 같은, 제가 못해요, 이거를, 산수를. 예, 그래서 이제 문과를 간 건데. 자, 두 개를 샀을 때 명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두 개 샀으니까. 자,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얼마야? 5,500원이니까 3,500원이 암묵적 비용이군요. 자, 편익이 7,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순편익이 얼마란 얘기예요? 2,000원이네. 왜 2,000원인지 알죠? 7,500에서 5,500원 빼줘야 되니까. 자, 세 개 샀을 때는 명시적 비용이 3,000원이죠? 네, 과자 하나 뭐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암묵적 비용이 6,000원. 오, 암묵적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군요. 편익은 9,500원이고, 자, 그러면 순편익은 얼마? 500원. 그러면 요거를 적용했을 때 가장 타당한 거, 과자 몇 개 살 때가 가장 타당한 겁니까? 예, 요거. 순편익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두 개 살 때가 가장 타당하겠다. 그렇죠? 자, 보기를 볼까요? 1번.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세 개를 살 때보다 한 개 살 때 더 크겠군. 자, 세 개 살 때는 500원, 한 개 살 때는 1,500원이죠? 띵동. 두 번째,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한 개 값이 남겠고, 자,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은 두 개를 사야 돼요. 두 개 사면은 2,000원이니까 1,000원 남네. 예, 음료수 한 개 값 1,000원 맞습니다. 띵동. 갑이 과자 소비량을 연계해서 한 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한 개 편익은 점점 줄어들겠군. 자, 그럼 편익 볼까? 여기서 이렇게 4,000, 그쵸? 여기서 여기는 3,500인가요? 네, 3,500. 여기서 여기는 2,000.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띵동. 자, 네 번째, 갑이 과자 소비량을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자, 비용 얘기했죠? 두 개에서 세 개로 비용 얼마가 걸리나요? 3,500이 드네. 추가로 드는 비용은 추가로 얻은 만족감보다 크겠군. 추가로 얻은 만족감은 2,000이죠? 자, 그래서 비용은 3,500, 만족감은 2,000원. 역시 4번도 맞는 설명.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겠군이 아니라 암묵적 비용이 얼마였어요? 1,500원, 3,500원, 6,000원 뭐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쵸? 그래서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겠군이 아니라 증가하겠군 또는 커지겠군.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정말 컷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개념을 정리해 주시고 그 개념을 주어져 있는 보기나 박스에 따라서 꼭 대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좀 손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목이 왜 그러지?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점핑. 한 문제 풀었고, 우리 두 문제 풀었죠? 아까 판단을 내리다 했으니까. 계속해서 질문 분석. 자,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기업, 자, 몰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서 가능하대요.
자,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며, 자, 한계 비용에 대한 개념 설명 나와 있습니다.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해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자, 동질적이라는 같다는 얘기죠.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 언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시장 수요가 증가해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른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그렇죠? 그리고 한계 비용에 대한 개념, 한계 수입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 시장 하에서 가격이 한계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다음 단락.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저기 조건 나와 있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윤이 극대화된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 조건도 나오네요. 자, 뭐가 크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큽니다. 이럴 때는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전략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하, 요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비가 한 수보다 클 때는 뭘 해라? 생산량을 줄인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윤이 증가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와 반대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있고, 반대 경우도 그냥 한번 적어 놓을게요. 한 비가 한 수보다 작을 때, 즉 한 수가 더 클 때 생산량을 늘리면 이윤이 증가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런 업체들이 있죠.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평균 비용이다.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저기 평균 비용에 대한 개념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된다. 한계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정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자, 여기서 끊고 좀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거의 변함이 없죠. 월급 나가는 거는. 그 다음에 전기세, 관리비, 이런 것들이에요. 가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가변 비용으로 합니다. 또는 운송비 같은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런 걸 가변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보자면 한계 비용이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자,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모두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개소리요? 괜찮아요. 개가 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정보만 체크합니다. 한계 비용은 어디에? 가변 비용에 영향을 받고, 평균 비용은 어디에? 고정 비용과 가정 비용 둘 다 영향을 받고. 자,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그 예다.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었군요.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된 그 예다. 예를 들어서 야근 수당, 잔업 수당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해요. 즉, 우리 이제 사업 이제 더 이상 안 해 하고 이제 발을 빼는 건데 총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품을 만드는 평균 비용이 가격, 그 제품 가격 평균 그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만들면 안 되죠.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자, 우리 한계 비용은 아까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 이윤을 추가할 때, 이윤이 증가될 때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다 이럴 때는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키고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적다라고 한다면은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추가합니다. 자, 그런데 예, 평균 비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균 비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철수해야 될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끝에 가서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16번 문제입니다.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장점을 제시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평가, 의사결정 과정 없죠? 합리적인 선택이 지닌 한계를 제시하면 한계가 있었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것도 없죠? 경제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 제시, 글쎄, 각 경제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고 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며 생산량을 결정할 때 어려움을 원인에 따라 분류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은 4번으로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17번 알 수 없는 내용, 적절하지 않는 내용.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변 비용. 요거는 어딥니까? 요 부분이다. 그치? 예, 있는 내용.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생산량과 상관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디에다 영향을 줍니까? 가변 비용에 영향을 주는 거죠. 쏘리. 가변 비용이 아니라 고정 비용에다가 영향을 주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자, 총 비용은요, 고정 비용과 가정 비용으로, 가변 비용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계 비용이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는데, 임대료는 한계 비용, 고정 비용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왜 이러지? 예. 가변 비용이 아니라 고정 비용입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말이 계속 헛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군요. 4번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이 생산된 상품에 똑같이 배분되었을 때 얼마인지 나타내는 비용.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네요. 자, 기억의 의미를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의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활용된다.
자,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한개 비용은 가변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얘가 아니라 이거는 고 스톱이었어요. 고 할 거냐, 스톱 할 거냐, 그쵸? 생산을 더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였습니다. 평균 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오르는지, 한개 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떠는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평균 비용은 생산을 멈춰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자, 시기는 아니죠. 한개 비용은 생산에 드는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아, 미안해요. 평균 비용은 생산을 멈춰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요거는 가능하겠다. 한개 비용은 생산에 드는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지 뒷부분은 완전 아니오시다. 네 번째, 평균 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그쵸. 최저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한개 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해야 할 생산량이 얼마인지. 네. 평균 비용은 생산량 증가로 총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개 비용은 상품 가격 하락으로 판매 수익 얼마, 이거 다 아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20번 문제는, 19번 문제는 했고, 이제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좀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떡밥들을 풀어놨는데, 지문에서. 이 지문들에 나오는 이 떡밥들을 여기다가 잘 투척을 해주셔야 돼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내는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프 비용 또는 수입 세로, 그다음 생산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생산량은 Q0 이쪽이죠. 상품의 시장 가격은 P0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얘기인데, 위에서 어떻게 떡밥을 던져놨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놨고요. 자,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보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개 수입은 그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더라? 시장 가격, 여기 있다. 네,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개 수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P 얘네들이 한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지문은요, 이 보기에는 이 정보를 숨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문에 나와 있는 떡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용 또는 수입, 얘가 한개 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생산량을 Q0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한개 수입보다 작으므로 이윤이 극대화되겠군. 자, 지문 안에서요, 이윤이 극대화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일치할 때,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설명 아니고, 두 번째, 생산량을 Q2로 늘리면 한개 비용이 한개 수입보다 커지므로, 이거는 뭐 그래프상 많죠? 생산량을 이렇게 늘려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한개 비용이 한개 수입보다 커지므로, 그러니까 Q0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커지죠. 여기서 이만큼 커진 겁니다. 그렇죠? Q0에서 Q2로 가니까 Q0에서의 한개 수입은 P0잖아요. 그렇죠? 근데 곡선은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한개 수입보다 커지므로 이윤이 남지 않겠고, 자,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어떻게 될까? 이윤이 줄어들겠죠.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개 비용이 한개 수입보다 커진다고 했어요. 이게 이 떡밥도 역시 우리가 아까 조건, 요 부분에서 우리가 조건을 정리했잖아요. 즉, 둘 다 이윤을 올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개 비용이 한개 수입보다 작을 때는 생산량을 높여야지 이윤 증가가 되는 것이고, 한개 비용이 한개 수입보다 높을 때는 생산량을 줄여야지만 이윤이 증가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보면은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이 P0로 유지되면, 즉, 한계 수입이 P0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량을 Q1으로 줄여도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에는 변함이 없겠군. 자, 이건 이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P0 부분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고 있어요. 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면은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산량을 줄여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변함이 없다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시장 수요 감소로 가격이 P1이 되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야 평균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므로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겠군. 자, 평균 비용 Q1으로 줄인대요. 시장 가격이 P1이 되고 그래서 생산량을 Q1으로 줄여야 손실을 0으로 만든다. 자, 그런데 평균 비용이 여기죠. 네, P1보다 높이 있어요. 즉, 최저점이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한계 수입보다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격보다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생산 그만해야지. 제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해가 납니다. 손실이 생겼어요. 손실 0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생산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며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므로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0에서 P2로 늘렸어요. 이만큼 늘렸습니다. 그쵸? 요만큼 늘어난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자, 보기처럼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므로, 그렇죠. 원래 있었던 자리는 어딥니까? 여기란 말이죠. 여기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만큼이 이제 올라갑니다. 즉,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진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완전경제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커지죠. 이만큼 커지게 되므로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겠군. 자, 그러니까 Q0에 있다가 Q2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지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지문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약간 불친절한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Q0가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이 돼 있고 얘를 기준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P0 이걸 기준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지금 설명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이게 처음 볼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찬찬히 보니까 Q0하고 P0 얘가 기준이고 현재 생산량 얘가 기준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하나씩 변화를 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이제 묻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살짝 좀 불친절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비용 또는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경제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 자체가 이제 한계 수입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숨겨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비문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상당히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도 점핑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학을 건너뛰고 자, 문학 계속 나오고 있네. 문학을 건너뛰고요. 33에서 36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와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3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5번은 포인트 문제 기억과 니은 되어 있고 34번 그림 나와 있네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은 자 A 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바이러스, 숙주세포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36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생명체와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하고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다.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있는데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게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자, 내용 파악해 봅시다. 자,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구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막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밑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피막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고, 이 캡시드, 즉, 이 단백질 안에는 핵산이 있는데, 핵산은 DNA 또는 RNA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감염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뭐에 따라 결정된다?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이요.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 10월 달인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단백질 뭐 DNA 가위인지 뭔지 이 부착 단백질이 엄청나다 그러죠. 막 이렇게 꽃갱이처럼 되어 있나? 뭐 가위처럼도 되어 있고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안 떨어진다고 그 신문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부착 단백질의 기능은 달라붙기.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고 바이러스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된다. 뭘요? 효소. 핵산이 D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반면 R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 자, 여기 지금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겨도 좋고요. 뭐 옆에 잠깐 뭐 간단하게 단계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단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바이러스하고 숙주하고 만납니다. 숙주나물이 생각나는구나. 이때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수용체에 달라붙죠. 수용체에 달라붙고 그 다음에 침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핵산, 캡시드부터 핵산이 분리됩니다. 핵산 분리. 그 다음에는 나눠지죠? 네, DNA가 있는 애, 그리고 RNA가 있는 애,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래서 DNA가 있는 애들은 그대로 숙주세포 이용.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뭐 한다? 복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RNA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하네요. 그쵸? 요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RNA들은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읽어 나간 거예요. 또한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이때 핵산은 뭐 한다고 봅시오? mRNA 요거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 합성.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이렇게 해서 얘는 복제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 합성되고 얘는 캡시드가 되네요. 일부 캡시드가 되어서 얘네들은 이제 감싸주는 거네요. 네.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또 다른 애들은 부착 단백질이 되는군요.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 그 다음에 단계는 배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타블릿으로 쓰다 보니까 뭐 좀 깔끔해 보이진 않지만 대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또는 경제 지문이든 뭐 이렇게 조건에 따른 과정이 있다면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문제 풀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4번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바이러스 침투 숙주세포 A 부분 1번. A에서 바이러스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오려면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가? 부착 단백질이 수용체에 숙주세포 수용체에 붙어서 침투가 되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필요합니다. 자, B에서 숙주세포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바이러스 핵산은 RNA, 뭐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어 빠져나온 효소는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C에서 다시 캡시드가 되는 거는 효소가 아니고 mRNA가 봐야 되겠다. 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적어놓은 것, 예, 핵산에서 분리된, 또 핵산은 mRNA 전단 물질을 통해 단백질 합성, 이 단백질이 캡시드, 그리고 어떤 이렇게 부착 단백질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기억이 났네. 네. 그래서 머리에 담고 풀지 마시고 항상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핵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네. 나머지 볼까요? C에서 바이러스 핵산을 둘러싸거나 D에서 바이러스에 부착 단백이 되는 물질을 mRNA를 통해 합성해. 여기 나와 있었군요. 자, D에서는 배출되는 바이러스 피막이 숙주세포의 구성 요통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3번 요렇게 읽어가면서 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지문으로 와서요. 자,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급성 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다. 급성 감염은 포인트 문제.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이고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서 증식하며 질병을 일으킨다.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 체계에 의해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 체내에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여기가 이제 급성 감염에 대한 설명. 반면 지속 감염은 급성 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한다. 지속 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체내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며 생존한다. 지속 감염은 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에 따라 잠복 감염과 만성 감염, 지연 감염으로 나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속 감염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이점 여러분들 체크해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문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지속 감염에서 종류, 잠복 감염, 만성 감염, 지연 감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마지막 단락이네요. 잠복 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후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다시 동반한다.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이 다르게 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잠복 감염에 대한 설명 되어 있었습니다. 잠복 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라고 한다. 만성 감염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되어 항상 검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거나 되지 않기도 하며 때로는 뒤늦게 발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요거 뭐 코로나랑 약간 비슷하네요. 지연 감염은 초기 감염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 감염성 바이러스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한 특성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35번 기억과 니은. 자, 기억은 급성 감염이었죠. 그리고 니은은 잠복 감염이었나? 확인해야지. 네. 급성 감염이었고 니은은 지속 감염이었네요. 쏘리. 자, 적절한 것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체내에서 감염성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니은이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히 들어가 볼까요? 지연 감염이 되겠네요. 지연 감염.
니은 중에서 지연 감염이 지연이가 점진적으로 증가. 2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 바이러스가 체내의 방어 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한다. 이것도 니은이죠? 자, 오랫동안 회피하는 거 뭐가 있었나요? 오랫동안 회피하는 거 어디 보자. 그냥 뭐 지속 감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냥 지속 감염이 회피합니다. 자,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숙주 세포를 소멸시킨다.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죠? 이거는 기억입니다. 4번 니은은 기억에 비해 감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게 된다. 띵동. 5번 기억과 니은은 체내 바이러스가 질병을 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한다?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해서 침투한다? 자, 확인해 볼까요? 침투 부분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A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있죠? 침투는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 핵산이 캡시드로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오고 이후 핵산 효소를 이용해 복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얘는 완전 없습니다. 2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핵산이 DNA라면 캡시드 안에 RNA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이유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피막으로 감싸기 때문에 그렇죠? 아닌 것은 1번이 되겠네요. 3, 2, 4번 아까 했고 36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발병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나 무지부를 평생 갖고 살아가게 된다.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를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자, 요거 지연 감염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복 감염이 되나요? 네.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당시 동반. 이럴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이 다르게 발현.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얘는 잠복 감염과 유사한 것 같아요. 지연 감염 중에서 잠복 감염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건 아니죠? 잠복. 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약 80%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감염 환자의 약 20%는 간에 염증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뭐 둘 다 지연 감염에 대한 설명이 되었겠네요. 자, 그러면 수두를 앓다가 나은 사람은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았을 때 VGB라는 프로바이러스를 갖고 있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잠복감염이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2번 VGB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VGB가 다시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이 되겠군. 땡. 통증과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건 증상이죠. 그렇죠? 이게 조건은 아니죠. 이거는 결과를 조건으로 잘못 표현한 겁니다. 2번 확실히 아니고요. 나머지 3번 HCV에 감염된 사람은 간 염증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예, 약 환자의 80%가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염될 수가 감염 전달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HCV에 감염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간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나타날 수도 않을 수도 있고. 네. 자, VGV나 HCV에 의한 질병이 발현된 상황이라면 모두 체내에 잔류하는 바이러스가 주변 세포 감염 맞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얘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게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것에 대한 증상으로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7에서 41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38번 포인트 문제 기억과 니은, 그 다음에 39번 박스 형태 윗그램 마르크스 관점에서 보기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번에 윗글과 보기에 대한 반응. 자, 이거는 뭐 39번 문제 40번 문제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문맥상 바꿔쓰기. 자, 이거 41번은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화면을 좀 넘기는 게 힘드니까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41의 답은 1번이고 41번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 좀 어지럽기 때문에 41번은 안 하고 우리 지문 분석에만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광고도 있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것. 이러한 상상에는 일,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용은 나오겠죠? 예, 노동의 철학적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자, 포인트 문제니까 우리가 좀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뭘 줬어요? 자연.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자, 그러면 로크라는 아저씨는 노동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신체 활동으로 보고 있고, 신체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공유 상태니까 이건 자연이 되겠죠?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네, 노동이 뭡니까? 자연의 뭔가를 가미하는 것. 그리고 로크는 이것을 신체 활동이라 얘기를 했어요. 신체는 자기 거, 소유권 때문에 노동, 이 자연물에 대한 노동도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자, 인류 삶에 손해가 되는 경우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뭐니?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그것은 노동이 아니다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한편 헤겔은, 자, 위에는 로크 아저씨, 여기는 헤겔.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뭔가 좀 거창해집니다. 인간이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뭐가요? 노동.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존한다고 보았다. 뭘 통해서? 노동을 통해.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맞게 변화된다. 이때 주체가 인간이죠. 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립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객체의 자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연 상태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물들, 뭐 꿩, 그쵸? 뭐 지들도 뭐 자유롭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얘를 잡아요. 사냥으로. 이거를 해결식으로 보면 노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맞게 변화된다. 그래서 꿩이 이제 뭘로 바뀌어? 음식물로 바뀐다. 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쭉쭉 자라겠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벌목을 통해서 나무를 잘라내는 노동을 통해서 인간에 맞게 뭐 의자를 만들거나 뭐 책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겠죠.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그렇죠. 뭐 나무의 단단함, 그렇죠. 어떤 유연성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냥 가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에서 실현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객체는 펜이 안 나온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 산물로 변화하는 것이다. 네. 음식물, 뭐 의자, 책상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해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고 하였다. 자, 철학이 어려운 이유가 얘네들도 이렇게 용어가 튀어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들이 튀어나오는데 이거 그냥 연결해주면 돼요. 이거 똑같아요. 비문 경제 지문이나 과학 지문처럼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 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 노동 산물성에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자, 뭐 아직 이해 안 되는 친구들한테 여기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이거를 A라는 사람이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해서 이 나무를 뭐 의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노동을 통해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된 이 주체, 인간과 객체, 이 자연물이 이렇게 서로 관계없다가 노동을 해서 만들면 어때요? 객체와 인간의 노동이 하나가 됐잖아. 그치? 이거를 지금 해겔은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한다. 그치?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나는 이걸 이렇게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표현해 놨잖아요. 물건을 만들어 냈잖아요. 이거를 해겔은 요따구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해겔은 노동산물의 주체의 소유지만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이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죠? 뭐 자기가 생각한 완벽한 의자가 100% 투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라면을 맛있게 나 오늘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한 100%의 그 라면 맛은 나오기가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이번엔 세 번째 사람 나왔네요. 해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 노동자 한계를 지닌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주체와 객체의 통일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겔은 생각했는데 막스는 이것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하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무가 있다. 이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다. 그쵸? 이걸 어떻게 해요? 자연적 소재 형식, 나무라고 하는 자연적 소재 형식을 부정하고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으로 의자로 객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해겔은 주체와 객체의 완벽한 통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막스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돼요. 의자가 됐잖아. 나무가 의자가 됐죠.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 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누구? 마르크스.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실현 과정이라 주장한 것이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근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잠깐 첨언을 하자면 노동자 계급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돈 벌려고 나가서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 들어간 게 노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 객체에 대한 어떤 자기 객관화, 그리고 어떤 주체 욕구나 목적 등이 물질화된 것, 이것을 노동의 산물로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37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요거는 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헤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을 무엇이라 하는가? 뭐 주체와 객체의 통일 어쩌고 저쩌고.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역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비슷한 답을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막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역시 막스 부분에 나와 있고요. 마르크스는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무엇 생각하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맨 끝부분에 뭐냐면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 한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8.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자, 니은은 노동 산물이 주체의 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억은 보이지가 않네.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기억은 로크 관념이고 니은은 헤겔의 관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로크의 소유와 헤겔의 소유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이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던데. 기억은 이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기억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 기억은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니은은 주객통일의 완성에 의해 보장된다. 주객통일 완성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해결이? 네.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것은 2번. 39번입니다. 윗글은 막스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씨는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B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하는 현실의 염증을 느끼고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는 생각이 들어 C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후 그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마음껏 변형해 그리는 동시에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완성하게 되었다. 자, 막스 관점입니다. 자아실현. 네. 1번. 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1번.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는 노력. 그렇고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 산물을 만드는 데 관심. 그렇고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도중에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 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 그렇고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노동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 그렇고 A씨가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기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시기. 땡. 자,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켰다. 요거는 틀렸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막스 부분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적 소재 형식을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즉, 자연의 형식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형식을 부정하고 주체 형식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시켰다. 땡. 그래서 답 5번이 되겠네요. 40번 위클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레미 리프킨은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한 노동 종말을 예언했다.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를,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실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1번. 위클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군. 자, 위클은 정신이에요. 2번. 위클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노동에 기여한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끝에 있죠?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 입증할 기회. 네. 위클의 노동의 한계는 보기의 노동의 종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 예. 위클의 노동의 기능은 보기의 노동의 기능과 대립하고 있군. 자, 위클의 노동의 기능은 자아실현 어쩌고저쩌고, 보기의 노동의 기능도 어디 볼까요? 노동의 종말, 긍정적으로는 여가 삶의 증대,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 실현을 초래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말이 좀 이렇게 맞지가 않죠? 맞지 않는 표현들. 위클은 보기와 달리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고, 위클이 아니라 보기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가장 타당한 것은 2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간혹가다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요, 앞뒤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맞는 것들만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는 것들만.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클 그리고 뭐 보기 되어 있는데, 뭐 1, 2, 3, 4, 5번 이렇게 나오고, 위클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보기는 위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보면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따로따로 보면 맞는 내용들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그러니까 어미도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뭐 가정인지 양보절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정보를 보면은 맞는 내용들이 하나의 맥락 속에 집어넣었을 때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명심하고 좀 이렇게 조심하게 좀 찾아내야 돼요. 이런 게 좀 어렵긴 한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충분히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9월 고2 비문학 파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